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문예지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네. 악스트이죠. 네. 악스트라는 문예지 잡지는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프란츠 카프카의 유명한 말인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은행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아마도 첫 문예지일 거예요. 네. 네, 나올 당시부터 굉장히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 쌌죠, 처음에는. 2,900원이었나요? 네,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의 팔릴수록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가격이었죠. 2,900원이었다가 네. 얼마 전부터 올해였나요? 이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올랐죠. 10,000원으로 올라서 아주 두꺼워졌는데요. 네, 내실을 더 다져서 이제 개편을 한 잡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스트는 두 호예요. 그러니까 24호 5월, 6월에 나왔던 것과 그 다음에 7, 8호로 25호인데요. 25호는 공교롭게도 원래 악스트라는 잡지는 좀 소설 위주의 소개를 하는 문예지였는데 25호에서는 시특집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먼저 소개해드릴 24호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에 출간이 됐고요. 악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리터가 짝수달에 출간이 된다면 악스트는 홀수달에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예지를 좀 꾸준히 보고 싶은 독자분들이라면 짝수달, 홀수달 기다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악스트 24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악스트의 특징은 표지에 굉장히 매번 작가님들의 사진이 멋있게 실려요. 거의 화보로 모아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멋있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매 호마다 커버 스토리처럼 한 작가의 인터뷰가 좀 집중 소개되고 있는데요. 24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김금희 작가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지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 사진에 대한 호응이 유독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정말 그냥 멋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표지 사진이었고 이 안에 실려있는 이제 백가음 작가가 인터뷰를 한 김금희 작가의 인터뷰도 되게 좋았어요. 어떤 김금희라는 이름의 작가에게 많은 궁금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나 김금희 작가의 작가로서의 마음 같은 게 많이 읽혀져서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뷰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근데 악스트라는 잡지에 대해 항상 의문이자 아쉬웠던 게 커버 스토리로 어떤 작가의 인터뷰가 굉장히 길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막상 그 호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아쉽기도 하고 만약에 신작을 실는 게 어렵다면 자선작, 왜 당선 작품집에는 가끔 자선작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독자로서 인터뷰를 읽었다면 그 작가의 작품이 궁금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잘 알지 못하는 독자라면 작품이 한번 같이 실려도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좀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터뷰를 읽으면 이 작가의 전 작품들 책으로 나온 것들을 찾아보긴 했는데 악스트라는 잡지 안에서 그게 소화가 되면 매력적이자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좀 엉뚱하게 해봤는데요. 일단은 24호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원래 저희가 방송을 앞두고 최근에 나온 문예지들을 고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25호를 소개해야 되는데 25호가 공교롭게도 시특집이라 단편소설이 빠져있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주란이라는 소설가의 작품에 굉장히 크게 매료가 되어서 마침 또 24호의 이주란 작가의 소설이 저뿐만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 귀에 소문이 들릴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계셔서 꼭 그 이주란 작가의 소설을 저희 요즘 소설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싶어서
일단 가져오게 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악스트라는 잡지는 여러 가지 뭐 리뷰 코너가 앞에 등장하고 있고 인터뷰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랑 짤막한 글이 어우러지는 좀 특이한 코너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문예지와 다르게 색다르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뒤쪽에 실려있는 이주란, 우다영, 천이란 이 세 작가님의 쇼트스토리 중에서 저는 이주란 작가의 소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란 작가 소설 만나보기 전에 악스트 25도 살짝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넘어갈게요. 악스트 25에 실린 시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 만나볼 송승헌 시인과의 시코너에서 아마 몇 개가 소개가 될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5호는 시특집으로 돼 있어서 정말 많은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어요. 제가 성함만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25편인데요. 권민경, 김복희, 김소영, 김희강, 김현, 문보영, 민구, 박연준, 박준, 백은선, 서효인, 안미옥, 안태훈, 안희연, 오은, 유희경, 이다희, 이소호, 이우성, 이현우, 이혜미, 임경섭, 장수진, 주하림, 황희원. 네. 그래서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한두 편 정도는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5호는 특징적인 게 시특집이다 보니까 인터뷰도 김혜순 시인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시인이시죠. 그 2019년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 수상하셨고요. 저는 사실 김혜순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한테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 되게 날 것의 시를 쓰신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그 김혜순 시인의 약간 펄펄 뛰는 에너지 같은 것 그리고 날 것의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란 소설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주란 작가의 소설을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읽었는데 제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거나 근데 최근에 넌 쉽게 말했지만 이라는 단편을 읽게 됐는데 그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올해 나온 거에도 실려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2019년에 나온 올해의 문제소설이라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읽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독자로 찾아 읽었다기보다는 서점에서 하는 한 한국 문학에 관한 워크숍 덕분에 읽게 됐는데 그 올해의 문제소설이라는 책 자체가 문예지에 발표된 그 해에 나온 단편들 중에 이제 문학을 가르치거나 관련되어 평론을 하는 분들이 뽑은 그러니까 어떤 상을 주는 개념보다는 그 해에 나왔던 그 시대를 좀 묘사하고 있거나 그 시대에 읽어볼 만한 혹은 형식적으로 독특하거나 실험적인 그런 작품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처럼 올해의 문제소설이라고 하니까 좀 흥미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넌 쉽게 말했지만이라는 소설이 있었고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직장 생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고향인 경기도의 소도시로 내려가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화자가 등장을 해요. 여성인 그 화자는 뭐 고향에 내려갔으니까 고향 친구들을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그냥 엄마와 같이 밥해 먹는 게 산책하고 밥해 먹고 이게 일상의 전부인데 그럼에도 그 서울 생활에서 있었던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라던가 이 인물의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게 딱 그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중반에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그러니까 저의 또래인 거죠. 그 세대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을 하는데 그게 특별히 어떤 어두운 분위기로 암시를 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좀 물 흐르듯 묘사가 되는데 그 안에 덤덤히 담겨있는 감정이나 상황들이 너무 큰 공감을 하게 만들어서 이 작가 뭐지? 어떻게 이렇게 쓰지? 라는 호기심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악스트 24호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그렇게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관심이 있게 이제 찾아서 바로 읽었는데 역시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왠지 가장 뭔가 최근에 마음에 들어온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더 정리가 안 되고 더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송이라는 조카가 말하는 이제 별칭으로 자연인 이모라는 조지영 씨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네, 왜 자연인 이모냐면 나는 자연인가를 좋아해서. 네, 너무 근데 이 자연인 이모라는 말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쩌면은 이 조지영 씨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존재가 자연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 조지영 씨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강사였다가 그거를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됐는데 그 계기는 동네에 있는 서점에서 오래된 서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서점에서 일을 하는 나나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카와 엄마와 셋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이 펼쳐지는데 대신에 조지영 씨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죠. 언니가 죽은 근데 그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은 그 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고 친언니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이 3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이야기가 평화롭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게 소소한 이제 서로의 화목한 묘사가 되다가도 다 같이 우는 장면이 등장한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데 거기에 항상 옅은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또 이주란 작가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저녁 해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송이와 이제 초등학생인 조카를 돌보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좀 천연스럽게 다뤄지는 것들도 있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은 소설을 읽고 있는 행복함과 더불어 너무 슬프다, 이거 너무 계속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약간 그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작품을 보면은 그 만든 사람이 여기선 너나 울 거야. 울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깊이 강요하는 식의 느낌의 슬픔들이 있는 반면에 이주란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덤덤해요. 그냥 슬픈 장면을 이야기할 때도 전혀 감정을 섞는다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슬픈 저는 그런 식의 슬픔을 이 작품에서 약간 느꼈고요. 저는 사실 이주란 소설을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넌 쉽게 말했지만 아주 좋아하고요. 저도 이것도 좋아하는데 그 두 편의 경우에는 일기 형식이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저는 원래는 되게 서사가 뚜렷하고 강한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기 형식의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고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 작가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넌 쉽게 말했지만이라는 소설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징에서 아마도 그 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얘기를 하자면 일기처럼 뭐 오늘 언제 일어났다, 어디를 갔다, 뭘 먹었다라고 우리가 쓰지만 그 일기 안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것들로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하거나 아픈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행간으로 읽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냥 누군가의 일상이 덤덤히 쓰여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글에 좀 묻어나는 그냥 그게 어떤 감정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쓰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지점들이 이 두 소설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죽은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순간에 조금 읽어드리자면 어떤 순간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을 연습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하게 되는 서점에 대해 묘사를 하면서 이 화자가 조지영 씨가 퇴근을 한 이후에 사장 부부가 출근을 해서 서점을 밤 10시까지 지키는데 그들은 밤 10시까지 불을 켜고 그곳에 있다.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막 턱턱 넣어요. 그러니까 저희 문장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문장도 되게 좋지 않아요? 그 다음 문장도. 나는 가끔 엄마나 송이와 밤 산책을 하며 서점 앞을 지나고 사장님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을 먹는 장면을 본다. 네, 저는 감자나 옥수수에서 그래, 여기서는 감자나 옥수수여야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약간의 컨닝 같은 걸 하자면 그 저희 서점에서 워크숍을 했던 황영현 평론가가 했던 말인데 좋은 소설의 문장은 그냥 감자나 옥수수를 먹었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그 감자나 옥수수여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정확하고 좋은 문장이고 그게 좋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한 게 감자나 옥수수를 먹는 사장님 부부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이주란의 소설의 문장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처음에 이제 어떤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혼식에 다녀온 상황, 그다음에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동하는 선배와 대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 혹은 그 전에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그 장례식장을 가는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다가 근데 그때 추모했던 그 추목을 올렸던 누구 결국 장례식 안 가지 않았어? 라고 그냥 툭 대화를 던지는데 그 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이고 이제 뒤에서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냥 구구절절하지 않아도 던지는 것들이 모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되고 캐릭터를 이루는 게 너무 묘하면서도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놀라웠어요. 그 피라는 캐릭터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피라는 캐릭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나랑 이제 애니라는 선배를 초대를 하죠. 근데 약속을 정하는데 피가 화요일만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시간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결국 화요일밖에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떤 디테일들을 쓰는데 그냥 아주 정확한, 아주 적확한 하나의 디테일만으로도 캐릭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이 소설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피가 집으로 막상 초대를 했는데 물론 임신을 해서 힘들어서일 수는 있겠지만 저녁에 초대했는데 밥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밥을 안 줬거든요. 차 마시는 장면만 나오고 초콜릿을 먹었다 나오고 이 화자 조지영 씨가 집에 돌아와서 밤에 배가 고파서 밥부터 차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왜 밥을 주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없는데 유치해 보면 초대를 했는데 밥을 주지 않았어 라는 그게 다 하나하나 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잘 이렇게 설계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좀 계속 소설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지점? 저는 밥을 먹지 않은 걸 이제 깨달았는데 너무 놀랍네요. 처음에 정말 피네요. 녹차를 준비했다. 이렇게 바로 나와서. 그러네요. 초콜릿 먹고. 네, 그래서 밥을 먹는 장면이나 얘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었나라고 설명을 건너뛰었나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밥을 안 줬구나. 피는 참 되게 착한 친구처럼 이제 나오잖아요. 그냥 읽으면. 근데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 되게 묘사하기 힘든 인물을 너무 잘 담아내서 그런 것들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기 식으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많은 반면에 저는 또 이 작가가 정말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들을 툭툭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정통서사의 소설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습작을 가끔 할 때 이런 식으로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지가 않아서 어울리지 않아서. 근데 저는 이 소설에서는 이 소설이 약간 일기 형식을 차용을 하면서 이런 식의 직접적인 문장을 넣었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고 이것이 이 소설에 딱 들어맞고 완전히 어떤 레고 조각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끼어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좀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기법상으로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송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거나 내 품에 안겨져 할 때 슬프면서도 행복하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프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 사실 이런 문장을 소설에서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소설에서는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고, 몇 문장 뒤에 있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랑 이제 송이랑 저랑 같이 살잖아요. 엄마는 송이에게 할머니죠. 근데 이제 엄마가 송이와 함께 살고 1년쯤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했냐면, 흰머리만 났었는데 이젠 검은 머리도 맞아요. 낳는 것 같다라는 네, 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말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정말 수만 가지의 감정, 진짜 오만 느낌이 다 들 것 같은 그런 네. 감정들이 이 엄마의 말 한마디로 표현된다는 것이 이것도 이 작가의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저도 이 대목 너무너무 좋아서 끝에 읽어드리려고 여기를 표시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이 되게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프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행복하다, 좋다, 슬프다 같은 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일 수 있는 그 스파게티 집을 하는 준호 씨가 네. 조지영 씨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냥 딱 한 문장에 너무 솔직한 이제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네, 너무 다행이었어요. 서점 사장님 부부가 이제 조지영 씨한테 휴가를 주면서 좋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한 문장 안에서 좋은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는데 이게 너무 그냥 정확한 말인 거예요. 당신의 네. 좋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우리가 좋겠어. 이 마음이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세련되게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것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라서 정말 그냥 말하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좋아서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다 읽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이 너무나 네. 저한테 크게 보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났더니 제목이 또 다르게 느껴진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설을 끝냈을 때 다시 제목을 펼쳤을 때 그 네. 제목이 다르게 다가온 소설이 정말 좋은 소설의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처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갔다면 네. 그 다음에는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 많이 네. 생각해 보게 됐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 사실 되게 추상적이어서 잘못 쓰면 저는 되게 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단어 자체가. 근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서 이주란의 소설은 마음이 참 잘 보이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소설 또한 마음이 잘 보이는 소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이 좋다 보니까 괜히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도 독특하고, 근데 그. 노래 제목이죠. 네, 동명의 노래 제목인데 그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모르진 않겠지라는 작가님이 모르고 네. 쓰진 않았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가사도 괜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네.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이 한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니이려나, 송이이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거나, 마지막에 이제 둘이 낭독회를 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거 김봉곤 작가님 아닌가요? 근데 그럴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라고 해서 네. 조지영 씨가 김봉곤 작가를 제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막 되게 쓸데없이 2017년, 18년에 나온 괜히 최근에 나온 책들을 한번 뒤져봤는데 네. 왜냐하면 여기 힌트가 한 한 사람의 사람의, 모습이 네. 뒷모습이 그려진 네. 표지는 김봉곤 작가님 그쵸. 근데 벗은 몸. 네. 조지영 씨가 좋아할까? 물론 좋은 책이긴 한데 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몇몇 이제 후보들을 막 끄적끄적 거리긴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김봉곤 작가님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작가의 네. 멘트가 나오잖아요. 아이들 정말 완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대사가? 김봉곤 작가님 외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음성 지원이 되는 네. 그렇구나. 그렇게 풀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네. 조지영 씨의 캐릭터를 보면서 네. 내가 아는 조지영 씨가 김봉건 작가를 제일 좋아할까라는 생각에서 좀 괜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네, 네. 아니 저도 김봉건 작가를 좋아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준호 씨나 송이와의 엄마와의 그런 네. 마음을 주고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어서 네.
이제 이주란 작가의 유일하게 있는 단행본을 찾아봤는데 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너무 어둡고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온갖 비극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수위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정말 모든 세상에 희망을 다 없애놓은 소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마지막 소설에는 그런 문장도 나와요.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문장이 나올 정도로 소설 안에 등장하는 문장인데 희망적인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단언 같은 게 나와서 이 소설을 쓴 이주란과 이 당시의 소설을 쓴 이주란과 지금의 이주란은 정말 다행히 저 독자로서는 좋은 쪽으로 다가가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다른 아버지라는 이 첫 소설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소설들이 담겨 있고 왜 이제야 읽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두 편의 단편과는 굉장히 다른 소설들이라 혹시 이런 걸 기대하고 읽으시면은 놀라실 수도 있지만 꼭 이주란 작가의 첫 책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뭐 윤성희 작가라던가 다른 좋은 작가님들의 전작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직은 책이 하나면 저희가 앞으로 읽을 작품에 대해 더 기대해보게 같이 그 속도를 맞출 수 있잖아요. 발표하고 읽고 발표하고 읽으면서 같이 이 작가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쫓아가 볼 수 있는 속도의 작가여서 좀 함께 팬이 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란 소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시리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시를 잘 아시는 송승헌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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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 잘 모르는데. 저희보다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고요. 오늘 어떤 시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악스트 2019년 7월 8월호에 있는 김희강 시인의 해수욕이라는 시랑요. 김현 시인의 5월의 장미 그리고 리터에 있는 조혜주 시인의 여전하네 잘 지냈어? 라는 세 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김희강 선생님의 해수욕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김희강 시인의 해수욕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일단 더운 여름이니까 그리고 휴가철이니까 무엇보다도 짧으니까 추천을 하고요. 김희강 시인의 그 시 해수욕에는 나와 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평이라는 인물은 언뜻 보기에 평화라는 이름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일단 평이라는 이름은 그 인물은 2018년 6월에 있는 그 리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는 평이의 등 뒤에 붙은 거미를 두고 어쩔까 묻는 평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해수욕으로 돌아와서요. 해수욕은 형식적으로 시변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각각 여는 2행을 중심으로 1행, 3행으로 조금씩 변주되고 있거든요. 해변은 바다가 있고 또 파도가 치는 곳인데요. 물 안과 물 밖이 있는 곳, 파도가 왔다가 가는 곳, 두 가지 다른 것들이 교차하고 반복되며 단순한 리듬을 만드는 곳. 물론 그 두 가지 다른 것 중에는 나와 평이도 포함되어 있겠는데요. 이 행이 단순하게 오고 가는 것 그리고 그 해변의 단순함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이에 관한 두 시를 살펴볼 때 평이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데요. 나는 아마도 보호자일 것 같고요. 평이가 아이라면 보호자인 내가 있는 곳은 해변으로부터 아주 가깝고 수심도 그리 깊지 않은 곳일 텐데 그런 곳이더라도 아이에게는 해변으로부터 아주 멀고 또 깊은 혼자 있기에는 좀 무섭기도 한 그런 넓이와 깊이를 가진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볕은 뜨거운데 물에 맡긴 몸은 시원하게 흔들리고 수심에 잠겨 보이지 않는 두 다리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해초가 휘감기기도 하는 그런 아이로서는 온통 새로운 경험들이 있는 곳일 텐데요. 그런 미지의 경험을 감각하는 아이의 눈과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 또는 익숙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로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네. 좀 놀랐던 게 보통 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네. 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시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눈앞에 그려지듯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평화라고 읽었어요. 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평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인이 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평이라는 말을 아마 헷갈리게 일부러 오독하라고 혹시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평화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도 별로 크게 맞아요. 이물감이 없었어요. 네. 또 아이들 자체가 또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이기도 하죠. 저도 이 평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 해서 사전을 찾다가 네. 그 우연히 그래서 그 리터의 기존에 발표했던 평이가 등장하는 다른 시를 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러게요. 평이라는 이름이 뭐 실존하는 아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평화로 읽은 분들이 감상을 남긴 것들을 보기도 했고 약간 실제 인물의 이름이라면 시에 불러드리기 되게 좋은 이름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게 아이일 거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는 못했는데 보호의 대상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조금 어린 사람인 건지 아이인 건지는 저는 좀 거의 헷갈렸어요. 연인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아이와 바다에 있는 장면임에도 조금 평화롭게 느껴지는 편안한 마음을 주는 바다를 그리고 있는 시가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에서. 맞아요. 한동안 그 네. 바다의 이미지는 우리 시인들에게도 좀 다루기 어려운 무거운 네.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만에 좀 상쾌한 그런 시를 발견하게 돼서 저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시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제목은 해수욕인데 전혀 우리나라의 그 해수욕처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게 소주병도 없고. 이거를 고르셨다고 들었을 때 소주병이야? 네. 고르셨을 때 되게 곱씹어서 읽기 좋은 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덕분에 좀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쭉 이해가 잘 되는 시를 읽을 때요. 네. 그러니까 독법상 굳이 속뜻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게 시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시를 읽으면서 그 간만에 너무 아무 생각도 안 드는 시를 읽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 속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이 바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게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계속 불안함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처음 감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좋았다면은 일단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시 읽기에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갈까요? 네. 네, 김현신의 5월의 장미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기네요. 네, 5월의 장미는 긴 시인데요. 일단 이 시는 되게 재밌는 게 근현대 여러 시대의 풍경이 그 여러 시대의 말로 민중들의 그 일상 언어랑 시적 언어가 마구 뒤섞이면서 흘러가는 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옛날 시에서나 볼 법한 표현이랑 요즘 사람들이 말할 법한 표현들이 막 교차하고 있죠.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강한 메시지들이 읽히잖아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수록 그것들 속에 있는 알 수 있고 분명한 것들은 재빨리 눈에 들어오고 각인된다는 생각을 이때 했거든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런 표현들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쑥 박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이 시의 특징이고 기술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 시인의 그 특유의 그 장난 섞인 비꼼 같은 것도 재밌었는데요. 가령 금희야 우리의 시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나 시는 구호가 아니고 구호는 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강선배 기억나니? 라는 구절이나 네. 썼다 하면 우리의 시대의 서정시라더니 서정이 물씬 같다. 뭐 이런 표현이라거나 요즘엔 요즘 말을 할 줄 알아야 요즘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들은 그 지나간 그 서정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중요시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을 약간 비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뒷장에 있는 시잖아요. 네. 김희강 시인 다음에 바로 뒷장에 김현신 시가 있는데 김희강 시인 시에는 평희였는데 갑자기 또 금희가 나서 희 둘림이라는 생각과 함께 네. 저도 읽으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대가 좀 섞여 있고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있었던 그 서울교대 네. 집단 성희롱 사건? 네. 네, 그 사건도 거의 그대로 박혀있는 네.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서 어떤 콜라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고 5월의 장미잖아요. 또 제목은.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장미라는 단어를 이 전체의 내용이나 이미지나 분위기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긋나게 쓴 것일까? 아니면 장미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5월이라는 달, 네. 이 계절을 선택한 것이 그 우리 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들 혹은 운동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일까요? 네.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그 가령 중간에 보면 여러 노동 관련된 테마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장미가 그 형태적으로 아름답고 징그럽기도 하고 또 가시가 있어서 다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또 5월에 피는 게 장미이기 때문에 그런 장미가 선택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장미가 조금 뭐 빵과 장미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불러들이는 이미지, 노동자 계급에서 일으키는 이미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여성의 날도 환기시키고. 네. 꼭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도 김현시님의 시가 되게 빨리 바뀌고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도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정말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 시는 정말 과감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 그냥 시적으로 느꼈을 때 리듬 같은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좋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물론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쉽게 뭐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긴 한데 그래서 읽으면서 좀 그런 걸 생각했고 그 말씀하신 금희라는 이름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불렀을 때 또 가져오는 이미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희가 맞을 거예요. 허락을 받으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김현시님이 올해 초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시를 거기에도 이제 금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그때 얘기해 주셨었는데 뭔가 이 금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이렇게 일으키는 정서 같은 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있는 거 보고 되게 반갑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호명하면서 시작하고 그게 또 금이라는 이름이 현재의 이름 같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또 우리는 현재의 누군가를 또 떠올리게 되고 옛날 좀 옛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조차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김현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그 뭐 본인 스스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가 되게 사람 같아요. 예, 되게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또 징그러우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인간의 살집을 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행과 행 사이에서 그 흉한 피부나 그 흉한 것이 전달하는 뭐 체온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이나 혀 아직 빛을 잃지 않은 눈빛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약간은 뭐 예스러운 그런 표현들까지 어느 정도 자기의 것으로 좀 사용해서 쓰고 있지 않나 전략적인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구절들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읽어드리면 금이야 5월이다. 교정에 핀 장미를 보며 출근하다가 우리가 한터 소리에서 하나 되어 원했던 통일 민족이 먹고 사는 일과 거리가 있고 이제 누구나 조국 통일을 입 밖으로 꺼내고 수령 동지를 동네형으로 여기는 이 풍진 세상을 너는 어디에서 맞이하고 있을까? 되게 약간 좀 비장해서 약간 노동신가 했다가 갑자기 수령 동지를 동네형으로 여기는 해서 약간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 뒤에 태엽도 그 태엽하자의 그 태엽인데 태엽을 감기로 했다 이렇게 써버리고 약간 지금 달려가면 지각을 면하고 걷고자 하면 근태평가서에 5점을 남기겠지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그냥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절박하게 저한테 약간 다가왔던 이런 걸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진짜 읽는 맛이 있었던 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조혜주 시인의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터에 실렸던 시고요. 제목이 여전하네 잘 지냈어입니다. 네, 그 조혜주 시는 소개를 잠시 하자면 올해 초에 우리 다른 이야기하자라는 시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 등등 기존 우리가 알던 등단이라는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이제 화제를 모은 시인인데요. 조혜주 시의 특징이라면 일상적인 언어를 되게 간결하게 사용한다는 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일상적 상황이나 장면 등을
보여준다는 점이 많아요. 네. 그런 게 특징이고요. 조혜주 시를 읽다 보면 어떤 말에는 되게 공감되면서 또 어떤 말에는 되게 아리송해지는데 너무 심각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엉뚱한 장면으로 이렇게 환기시키는 기술이 되게 뛰어난 시인 같습니다. 여전 안에 잘 지냈어라는 제목은 그 제목 그대로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와 먼저 안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제목에서 예상되듯이 시의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 생각 중인 자신을 발견하는 어떤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이 인사를 건네오는 내용인데 네. 네, 시의 첫 행을 살펴보면 정글에 한번 다녀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의 화자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으로 읽혔어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희망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아마 여행이 낯선 경험이나 혹은 새로운 장소로 그냥 이동하는 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여행을 하고 싶지만 시의 화자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자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한참을 걸었는데 또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산책하면서 계속 생각에 빠져 있다는 말이겠죠. 네. 뭔가를 생각하려고 생각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기도 할 텐데요. 현재에서 어느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하고 환기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걸 반영하는 구절 아닐까. 그래서 그 뒤에 물 웅덩이를 건너뛰지 말고 일부러 첨벙거리면 달라질까라는 구절로 따라오는 거겠고요. 결국 변화가 없는 나는 멈춰서는데요. 멈춰선 나에게 누군가 말을 하죠. 여기서 뭐하니? 오랜만에 만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 조우가 환기로 작용한다는 거.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자는 그곳에서 멀어져 나와서 빠져나와서 지나온 혹은 지나오지 못한 여러 공간 속으로 사진 속 여러 풍경 속에 서 있는 내가 되는데요. 네. 만난 지 오랜 사람이라는 건 곧 다른 장소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읽으면서 수수께끼는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생각에 불과한지라는 마지막 구절은 제게 잡힐 듯 말 듯 하거든요.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 인간들 개개인은 그 누군가와 만나야 변화할 수 있다. 타인이 개인을 움직이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타인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지금 이 낯선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런 걸 다루는 저희가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생각에 불과한지 이제 이게 마지막 연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먼 곳을 동경하고 변화하고 싶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서성이고 있는 화자를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화자의 독백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생각에 불과한지였던 것 같아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생각이 사이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 전 주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나의 생각에 불과한지라고 읽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타인과 접촉하고 싶은데 그것 또한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것 또한 어쩌면 환상이나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나는 여전히 혼자 고립되어 서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조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긴 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멀리 간 생각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이게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 나오는 만리정성 위 박물관나 폭포 및 붉은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나의 표정도 또 사진 속에 있는 걸 또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행위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두 사람이 서 있는 가로등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찍이 서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정말 물리적인 거리로 멀리 있다면 나에게 물어왔는지 안 물어왔는지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어떤 타인을 봤는데 누가 나의 안부를 물었다면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이어가는. 근데 나는 생각 속에서만 달라지고 생각 속에서만 떠나지 그냥 여전하네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인가? 라고 저도 좀 주영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마지막 그 구절 때문에 사실은 그 아까 말한 조혜주의 딴 생각이라는 그런 매력이 바로 느껴졌는데 제가 그전까지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해오던 생각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렇게 타인을 만나고 타인의 목소리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추동하고
나를 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건가라고 싶은데 그걸 마지막 행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의견대로 부정하면서 제 생각을 약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찾아오는 거. 그 조혜주 시인이 다른 시에서 이런 구절을 쓴 적이 있거든요. 생각에게 말한다. 제발 기척 좀 하세요라고. 와. 생각은 기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떠올렸는데 여전히 많은 잡생각과 딴 생각의 시인이 돌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혜주 시인님의 알 듯 모를 듯한 시들을 그런 이유로 그걸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독자들도 많이 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제가 조혜주 시인을 만나봤는데요. 그 실제 사람도 그래요. 알듯 대화가 말듯인가요? 말하다 보면 알듯 말듯해요. 좀 네. 튀어가나요? 네, 어느 생각이 대화가? 팡팡 튀어서 아, 그렇구나. 제가 뭘 말하면은 네. 네? 하고 항상 되물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서로 얘기하면 네만 거의 한 절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내로도 대화가 되는 그런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는 대화법이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혜주 시인님의 그 첫 시집을 좀 봤을 때 완전히 선명하게 읽히진 않아서 막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오히려 저한테 서점에서 막 감상들을 전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좋아 나빠 이게 아니라 좋아 좋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다 해서 머물러 있는데 그거가 이제 궁금한 지점들이 남아있는 시집이니까 감상을 공유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떤 선명히 이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잘 캐치하는 독자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조혜주의 시가 아까 말한 그 김희경 시인 시 읽으면서 말한 이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가장 좀 잘 드러내는 시들 같거든요. 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뭔가가 평안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계속 알 듯 모를 듯한 그 꿍꿍이들이 막 숨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약간 불안불안하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는 점에서 조혜주 씨가 여전히 모르겠고 또 읽다 보면 더 알고 싶고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복잡한 네. 혼란스러운 와중에 서 있는 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이번에 3편 시 만나봤고요. 저희 송승헌 시인 보내드릴 건데 보내드리면서 어떤 시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처음 소개드렸던 김희경 시인의 해수욕이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해수욕 김이강 물살을 가르며 평이가 다가온다. 같이 가. 그래, 빨리 와. 마침내 도착한 평이가 튜브 맞은편을 붙잡는다. 알맞게 2명이 매달린 해수욕을 하는 바다. 다리를 움직이면 해초가 감겨오는 곳. 그런 해변을 따라 걸었다. 금세 몸이 마르고 옷이 마르고 평이 손엔 내 신발, 내 손엔 평이 신발. 뜨거워진 발바닥을 털며 평이가 말한다. 다시 바다로 돌아갈까? 우린 뒤를 돌아본다. 해변은 아직 북적인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자은가 모음 2019년 여름호와 문학동네 2019년 여름호에 실린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주란 소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이는 공식적으로는 엄마와 한 방을 쓰지만 잠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잔다.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어떨 때는 엄마랑 자고 어떨 때는 나랑 자는 것이다. 오늘 송이는 엄마와 자려는 모양이다. 막걸리 2병을 마신 엄마 품에 송이가 안겼고 레나는 송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나한테 신바라고 불러봐. 신바? 응, 그럼 나는 할머니한테 품바라고 불러줄게. 신바가 뭔데? 사자. 우리 송이 사자가 좋아? 응. 오, 멋지네. 그럼 품바는 뭘까? 바보. 나는 송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거나 내 품에 안겨 잘 때 슬프면서도 행복하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프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송이를 바라볼 땐 언제나 슬픔이 먼저고 그 다음이 행복인데 송이도 그랬으면 하는 것. 송이가 자신을 바라볼 때 처음엔 좀 슬프더라도 마지막은 좋았으면 하는 것.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다. 엄마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온다. 엄마는 송이와 함께 살고 1년쯤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흰머리만 났었는데 이젠 검은 머리도 나는 것 같다. 나는 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의 그 말을 오래 생각하다가 잠들곤 한다.